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맨체스터 시티의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경이로움, 감탄, 때로는 분노,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우리에게 그런 팀이었습니다. 매 시즌 챔피언십을 다투고 매 경기 우리가 알던 축구의 경기를 조금씩 밀어붙이는 팀. 그런데 그 10년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온스테인, 샘 로마노, 축구 취재 기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 높은 이름들로 꼽히는 기자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떠난다. 이 보도들이 나온 순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아쉬움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별의 배경이 무엇인지, 펩이 맨시티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 맨시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축구 세계에서 이적 루머와 감독 교체 소식은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는 근거 없는 추측도 있고 희망사항이 기사 형태로 포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보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아틀레틱 소속의 기자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축구 취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성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소식을 보도하면 그것은 거의 확정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입니다. 샘 로마노 역시 맨시티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로 구단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기자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진 정보라고 봐야 합니다. 공식 발표, 즉 오피셜이 언제 나올 것이냐. 보도에 따르면 아스톤 빌라전이 예정된 5월 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맨체스터 지역에서 대규모 버스 퍼레이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퍼레이드가 사실상 펩의 송별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구단이 이미 주요 스폰서들과 이 소식을 공유한 상태라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스폰서십 금액 및 기간 조정을 이유로 스폰서들에게 먼저 알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단 차원에서 펩의 이탈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지금인가? 왜 펩은 이 시점에 맨시티를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합적입니다.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누적된 피로감입니다. 약 10년. 이 시간이 감독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 시즌 챔피언십을 목표로 하는 팀의 감독, 매 경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리, 선수 관리, 전술 연구, 훈련 설계, 기자회견, 이적 시장 대응, 이 모든 것을 10년 동안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해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 10년의 무게가 쌓였습니다. 신체적 피로보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피로가 더 클 것입니다. 매 시즌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 모든 경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작됐을 소진의 감각. 두 번째는 동기부여의 고갈입니다. 펩이 맨시티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프리미어리그 6회 우승, FA컵 3회, 리그컵 5회, 그리고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여기에 모든 주요 대회를 한 시즌에 석권하는 트래블까지 클럽 차원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렇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정상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높이 올라갈 곳이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 그것이 펩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감정의 일부일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랜 파트너의 이탈입니다. 치키 베히리스타인 단장. 펩이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함께했던 오랜 파트너입니다.
단장과 감독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입니다. 선수 영입, 스쿼드 구성, 팀 운영 방향, 이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관계입니다. 그 오랜 파트너가 맨시티를 떠났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그 자리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펩은 이 시점이 자신에게도 맨시티에도 적절한 변화의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서 남긴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부터 봐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총 591경기를 지휘했습니다. 그중 416승을 거뒀습니다. 승률은 약 70.4%,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넣으면서도 실점은 경기당 1골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맥락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리그 중 하나입니다. 여름마다 거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감독들이 모입니다. 이 리그에서 10년 동안 70% 이상의 승률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트로피 기록도 봐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6회, FA컵 3회, 리그컵 5회, 챔피언스리그 1회, 총 20개의 트로피, 시즌당 평균 2개의 트로피. 이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룬 사람이 없는 기록입니다. 맨시티라는 클럽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서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트로피가 아닙니다. 현대 축구의 전술적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현대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문 아래 쓰여왔습니다. 어떻게 펩을 이길 것인가?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 다른 감독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클롭이 아나필드에서 게겐프레싱을 강화한 이유 중 하나는 펩의 볼 점유 전술에 대항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투엘이 수비 블록을 정교하게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뉴가 로우 블록 전술을 더욱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것도 펩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펩의 존재가 다른 감독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압박이 리그 전체의 전술적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펩이 프리미어리그에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전술 혁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프스페이스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하프스페이스가 무엇입니까? 수비 라인의 중앙과 측면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수비 조직이 촘촘하게 구성될 때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펩은 이 공간을 체계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이동하고 이 공간에서 받고 이 공간에서 플레이를 전개하는 구조를 팀 전체에 심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팀들이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전술의 핵심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구현한 것은 펩의 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후방 빌드업 구조입니다.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빌드업. 센터백들이 넓게 펼쳐지고 그 앞에서 미드필더들이 다이아몬드 혹은 삼각형 형태를 만들며 공을 이어가는 구조. 3-2 구조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하고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많은 팀들이 이와 유사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펩의 팀이 이것을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기 전까지 대부분의 팀들은 골키퍼가 공을 받으면 긴 볼을 차는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버티드 풀백과 박스 미드필더 개념입니다. 인버티드 풀백. 왼쪽 풀백이 왼발잡이가 아니라 오른발잡이인 선수. 오른쪽 풀백이 오른발잡이가 아니라 왼발잡이인 선수. 이들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중원에서 플레이에 관여하는 방식. 펩 이전에는 풀백의 주요 역할이 측면을 커버하고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펩은 풀백을 중원, 미드필더처럼 활용했습니다. 이 개념이 퍼지면서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팀들이 인버티드 풀백을 전술의 핵심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라바알, 알렉산더 아놀드 알바. 이들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펩이 이 개념을 완성시키고 보편화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센터백의 플레이메이커화입니다. 하이브리드 센터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비를 하면서도 공을 받아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미드필더 역할까지 소화하는 센터백. 루벤 디아스, 라포르테, 스톤스. 이들이 단순히 수비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빌드업의 출발점이 되고 공격의 한 축이 되는 방식. 이 개념도 펩이 완성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팀들이 센터백에게 단순한 수비 능력이 아닌 빌드업 능력과 패스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 기준을 만든 것이 펩입니다. 이 전술 혁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리그를 봐도 어느 팀을 봐도 펩의 영향을 받지 않은 팀은 없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펩이 만들어낸 개념들이 현대 축구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맨시티 팬들과 축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사비 알론소, 뱅상 콤파니. 그런데 두 사람은 각각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유력한 이름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엔조 마레스카입니다. 엔조 마레스카. 이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레스카는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으로 선수 시절 미드필더로 활약했습니다. 이름이 크게 알려진 선수는 아니었지만 은퇴 후 코치와 감독의 길을 걸으면서 전술적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맨시티였습니다. 마레스카는 맨시티에서 유스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한 시즌에 맨시티 1군 코치로 활약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펩의 축구가 정점에 달했던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모든 것을 가져온 시즌. 그 시즌의 코칭 스태프 일원이 바로 마레스카였습니다. 이후 마레스카는 레스터 시티에서 감독으로 처음 독립하여 팀을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끌며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첼시로 이동해 감독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맨시티가 마레스카와 2028년까지의 계약 그리고 1년 연장 옵션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맨시티가 왜 마레스카를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맨시티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맨시티는 선수단 리빌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성기를 함께한 선수들이 나이가 들었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에 완전히 낯선 전술 체계를 가진 감독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성적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마레스카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맨시티 시스템을 내부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유스팀 감독으로 맨시티의 선수 육성 방식을 이해하고 1군 코치로 펩의 전술이 어떻게 실제 경기에서 구현되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펩의 철학과 방법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맨시티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것이 마레스카입니다. 리빌딩 과정에서 전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로 그보다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맨시티 구단이 내린 판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레스카 자신이 선호하는 플랜 A, 즉 공격적인 3백 구조는 맨시티의 높은 스쿼드 퀄리티와 만났을 때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에서 이 전술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들도 짚어봐야 합니다. 마레스카가 완벽한 선택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첼시 시절에 드러난 약점입니다. 마레스카의 전술이 수비 상황에서 뒷공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강조하다 보면 수비에서 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
빠른 역습을 구사하는 상대팀에게 이 약점이 공략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의 수준 높은 선수들과 함께한다면 이 약점이 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세계 최정상급 팀들을 만날 때 이 약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중 임기응변, 능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펩의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는 경기 중 상황에 따라 전술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포메이션을 바꾸고 선수의 역할을 바꾸고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능력. 마레스카의 첼시 시절을 보면 경기 흐름이 불리할 때 이것을 타개하는 능력에 물음표가 붙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시스템이 통하지 않을 때 다른 해법을 찾는 부분에서 아직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마레스카의 감독 커리어는 비교적 짧습니다. 레스터에서의 성공, 첼시에서의 도전,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그가 대체하려는 사람은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을 거쳐 맨시티에서 10년을 보낸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이 경험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맨시티 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대한 감독이 떠난다는 것은 분명히 상실입니다. 10년 동안 함께해온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첫 시즌의 임팩트만 보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맨시티에 자신의 시스템을 심고 선수들이 그것에 적응하고 팀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두세 시즌은 지켜봐야 그 감독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감독 이후에 온 감독들이 초반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퍼거슨이 맨유를 떠난 이후 모예스, 반갈 무리뉴, 이 감독들이 퍼거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 그 기준 자체가 인류 축구 역사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맨시티에서 만든 기준을 처음부터 충족하는 것은 세상 어느 감독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레스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첫 시즌에 리그 타이틀을 못 땄다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일찍 탈락했다고 바로 실패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펩 과르디올라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0년, 이 기간 동안 그가 만들어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경이로움을 넘어 압도됩니다. 한때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팀이었지만 역사적 강호는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팀을 가져다가 10년 동안 리그를 지배하고 유럽에서도 최강의 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591경기, 416승, 70% 승률, 20개의 트로피. 이 숫자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맨시티는 그저 좋은 팀이 된 것이 아니라 현대 축구가 어때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감독들이 배웠습니다. 펩의 전술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길 방법을 고민하고 그 고민이 새로운 전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사이클. 펩 한 명이 전 세계 축구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입니다. 펩 이후에 맨시티가 어떤 팀이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펩이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플레이 방식, 클럽의 훈련 시설과 방법론에 남겨진 철학, 그리고 맨시티가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이 모든 것들이 펩의 유산입니다. 마레스카 또는 누구든 다음 감독이 이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펩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도 축구 팬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잠시 쉬는 것인지, 다른 팀을 맡는 것인지, 혹은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어디에 있든,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현대 축구에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팀이 있다면
그 안에 패배 흔적이 있습니다.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 팀이 있다면 그 안에 패배 흔적이 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이 중원에서 플레이에 관여한다면 그 안에 패배 흔적이 있습니다. 센터백이 단순히 수비만 하지 않고 빌드업의 핵심이 된다면 그 안에 패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축구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펩 과르디올라의 흔적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펩 과르디올라가 맨체스터 시티를 떠납니다. 10년의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슬픔 안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의 10년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축구를 보며 경이로워하고 감탄하고 때로는 좌절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의 것입니다. 맨시티는 계속됩니다. 마레스카 또는 다음 감독과 함께 새로운 챕터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 챕터가 어떻게 쓰여갈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펩이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맨시티는 계속해서 최고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는 이미 축구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불멸의 문자로 새겨놨습니다. 10년 동안 맨시티와 함께한 이 여정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펩의 맨시티에서의 여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 그리고 마레스카의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맨시티의 변화와 다음 챕터를 계속해서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